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윤우진 그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지냈습니다만은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3차 공판이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는 숨진 여고생 부모와 당시 도우러 나섰다가 크게 다친 남학생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 대화록을 증거로 인정하면서 지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다 2차 공판에서야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최근엔 반성문도 처음 제출했습니다. 그 반성문은 어떤 재판부나 피해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결국에 대중에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영향을 낮추기 위해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숨진 여고생의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또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피습당한 남학생도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과거 여고생 납치 관련 SNS 대화록을 증거로 확보했는데 장윤기가 이를 인정하면서 지인 신문은 철회됐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4차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 국가수사본부장의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지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진술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산서에서 국수본 실무진까지 전 국수본부장의 분리수사 지시를 주장한 만큼 소환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1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7,1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8,6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 5,209명, 경사 3,21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도청 전체 현원과 비교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 비율은 전북청이 23.8%로 가장 높았고 충북청 21.7%, 충남청 21.2%, 경북청 20% 순이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찰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이 4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이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도 폭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이 같은 불송치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의 신청은 지난해 5만 6천여 건으로 2021년보다 2.1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3만 4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불송치 사건 대비 이의 신청 비율은 2021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1.3%까지 올랐습니다.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의 불복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이의 신청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피의자를 기소한 사건도 지난해 1,10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불공정이나 부적법을 따지는 수사심의 신청 역시 4년 새 3배로 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사 미진을 인정해 보완,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무려 8.9배 급증했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수사 지연과 무성의한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 사이에 2배가 넘게 급증했다는 것은 사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 수사기관에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이의 신청으로 이어지고 수사 기간마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법력권 주도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안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안에 넣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안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서를 고리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 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 합의까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의 비리 등 넓은 범위에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이 휴일에도 전국을 돌며 당심 잡기 경쟁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는 반명 후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강연 정치를 이어가는 김민석 후보는 친 정청래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경쟁자 정청래 후보뿐 아니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까지 반명 후보로 규정하고 지도부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비리와 저주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여러 노코멘트 하는 게 다 지도부에 자격이 있습니까? 반명 지도부가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것 같습니까?
신천지 전대 개입설에 대한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갔는데 이낙연식 사쿠라를 치고 계엄하겠다는 사람을 때려잡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이 사이비가 나타나면 몰아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을 종단하는 일정 중에도 이딴 SNS 글을 올리며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당을 파산시킬지 모르는 의혹 제기는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신천지 논란 자체를 거듭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른바 자신을 반명으로 의심하는 프레임에도 대통령과 당원은 본인이 지킨다며 적극적으로 방어 전선을 쳤습니다.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일 호남행 중인 송영길 후보는 또다시 전북 일대를 돌며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을 흔들며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박수받을지 몰라도 이 총선 패배와 정권 교체로 끝난다면서 지난 1년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당을 운영했는데 당청 관계가 어떻던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죠. 다만 신천지 개입설엔 초반과 다르게 한 발자국 떨어져 추이를 지켜보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 순방 중 집권 여당이 명청 갈등만 조장하고 신천지 전쟁을 벌인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면서 이 과열 양상은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열리는 선거 소청에 나가 직접 재선거 필요성 등을 변론합니다. 윤리회의도 또 소집됐는데 내부 논란 속 정상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직접 선거 소청 구두 변론을 진행합니다. 당 차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한 지 39일 만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재선거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관할이 되는 선거 소청의 내용이어서요.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재외국민 전자투표 여부를 언급한 걸 두고는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전투표 폐지, 수개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고리로 화력을 거듭 더해가는 건데 반면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 방침엔 제동이 걸린 분위기입니다. 오늘 닷새 만에 다시 징계한 심의를 위한 윤리위 회의가 예정됐는데 전원 출석은 이번에도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한 윤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지만 일정을 일방 통보받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의 운영 방침을 반복, 조직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 원칙도 거듭 문제 삼고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한 징계 심의는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경우 국회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과 소통한 조경태 의원 등 징계안이 논의될 거로 예상됩니다. 상임위 배정 항의 과정에서 멱살잡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잇따르고 있어 심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당 최고위원회도 비공개 회의에서 권 의원의 멱살잡이 사례를 논의한다는 계획인 만큼 어떤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찰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을 불러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오후 2시쯤 청주 청원경찰서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를 열심히 받았다고 답한 뒤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으로 언론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자원 부국이자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국방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또 우리 기업의 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스르 간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필요성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에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이 도입할 예정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를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각으로 26일 브라질리아 공군 기지에서 진행된 공항 환영 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이던 C-390 수송기를 둘러봤습니다. 우리 공군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만든 해당 기종 총 3대를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8,830억 원을 들여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해 브라질과 국방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민항기도 같이 만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 중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화의 여지를 준 거라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도 미국과 계속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한 외교적 배신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습 중단이 협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에 여지를 주기 위해서 공격을 일시 중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왈츠 대사는 이란과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왈츠 대사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But he's giving talk some space. He's giving it a little bit of room. We've had both Oman and Iran and a number of our other negotiators engaged at every level.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이란 공격을 보류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바이든 전 행정부로부터 무기가 고갈된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은 언제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이 추가 군사 자산도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란이 이 협상을 매우 원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다시 들어보시죠. And by the way, they are talking to us right now. They'd love to make a deal.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I don't think it's time yet, but I'm willing to listen. But they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란과 미국 간의 메시지 교환 또 중재국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최소한 이번에는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합의했던 종전 양해각서 여러 조항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고위 소식통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습 보류가 진정성 있는 조치가 아닌 전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에 대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잠시 전 레바논 영토 보전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며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일단 양측의 무력 충돌은 중단됐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현지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망치를 휘두르고도 이란 전쟁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협상 동력은 떨어졌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군사적 확전이나 경제적 압박 강화 또는 승리를 선언한 뒤에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두 선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는데요. 대대적인 공습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이란에 넘겨줬다는 평가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오는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끝나는 거라면서 이 공격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2024년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조람 맘다니 미 뉴욕시장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서 9월 유엔 총회 참석 시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He's trying to turn one group against the other, and he's foisting hate and fear. I speak to Jewish Americans in New York, and they're afraid right now. And I don't think it's accidental.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체포되지 않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극한 호우를 쏟아낸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경남 양산과 밀양이 39도를 넘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 지역 역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도깨비 장마, 핀셋 장마라고 불릴 만큼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를 쏟아낸 정체 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만큼 제주뿐 아니라 내륙의 장마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 극한 호우가 지나자 본격적인 극한 더위의 시기가 덮쳐왔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를 경고하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북, 경남 곳곳으로 확대하며 14곳까지 늘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강원 산간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영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합니다. 이른바 데프리카, 더위의 상징이었던 대구를 넘어 경북, 경남 전역으로 폭염이 확대하면서 경프리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추가적인 열 공급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코보자가 산맥들이 위치해 지형적 요소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조금 더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 더위 속에서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이어집니다. 강한 소나기뿐 아니라 기습적인 집중호우 구름이 발달해 극한 호우를 언제든 쏟아낼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변수 중 하나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에선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일대에 수십 분간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 해가 저물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찜통더위에 한강공원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밀어 보지만 주룩주룩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앞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아서 같이 왔어요. 너무 습해가지고 조금 기분이 많이 안 좋아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탁 트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 한 줄기가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줍니다.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일단 밤이라면 조금 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진짜 좋고요. 일단 강가에 곁에 있으니까 좀 되게 시원한 것 같고.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강으로 오십시오.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 어둠을 가르며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어젯밤 8시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경남 밀양의 모습입니다. 일대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50km 가까이 떨어진 부산에서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수십 분간 이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번개가 막 내려오면서 하늘이 엄청 밝게끔 비춰졌거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로 인해 부산소방본부엔 관련 문의가 10여 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잇따랐는데 다만 낙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엔 가마솥 더위가 전국 곳곳을 달구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에선 밭에서 일하던 10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신고로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정부가 보유세를 높인다는 원칙 하에서 세부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 대해서 종부세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네. 이번 그 개편안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이게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난 7월 23일 우리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후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방향이 지금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가액 중심이죠. 주택 가액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종부세가 지금까지 가격과 무관했다는 뜻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주택 수에 대한 좀 차등을 줄이고 총 보유 가액과 담세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혼돈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런다고 주택 가격이 잡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정부에도 밝혔지만 집값을 잡는 거는 다른 이슈고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조세의 형평성 이슈에서 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에서 보면은 30억 아파트 한 채하고 10억 아파트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비교를 해보면은 10억 아파트 가진 사람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총 가액 기준으로 보면 동일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강남 초고가 그 한 채로 자산이 쏠리는 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편 방향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다주택 중과를 좀 완화하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총 보유 가액 중심으로 누진 구조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초고가 1주택의 우대 축소를 하겠다라는 방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총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어떻게 보면 실거주, 그다음에 고령 장기 보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여부는 별도 보완 요소로 두는 좀 혼합형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영향을 보면은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거는 계속 갖고 가고요. 반면에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까지 다 올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다시 나타날까요? 결국은 보유자가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 그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그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이슈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는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걸 잡고 나면은 그 기준 아래로 또 수요가 움직이려는 또 이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는 절세용 증여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떤 대책이 나오든 그 대책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긴 할 텐데 교수님 앞서 짚어주신 그 실거주 같은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자인 분들 이분들은 딱히 소득이 없더라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 보유세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좀 체감할 정도로 될까요? 이게 보완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득이 없는 고령 실거주자가 특히 문제죠. 은퇴하고 났는데 본인이 예전에 샀던 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고가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의 자산을 보면은 약 78% 정도가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세금 낼 현금이 없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강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도를 강요하지 않는 좀 안전 장치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 판단 자체도 주민등록만 볼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실제 거주 기간이라 생활 근거지라던가 아니면 임대 여부인지 이게 임대를 하고 있는 집인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지 그다음에 현금 흐름 여부도 다 같이 보면서 고령자인 경우에도 같이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 짚어주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네.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지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 수요에 대한 개선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수요 자체를 억누를 수 없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 확대가 같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 가격을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도 같이 지금 공급을 어떤 식으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 서울 지역에 이제 공급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재건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는 어쨌든 또 특히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의 재건축은 결국은 또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다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또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비아파트들의 공급을 좀 늘리겠다는 네. 차원이긴 했는데 어떤 공급 대책도 나올지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그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일단 소폭 둔화가 되긴 했는데 상승세는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니까 동탄 움직임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네. 달 만에 6% 넘게 올랐는데 그러면 지난달 이번 달 하면은 두 달 만에 10% 넘게 오는 겁니까? 네, 월간 이제 그러니까 7월 중 월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7월 13일 조사 기준이거든요. KB 부동산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예. 그래서 사실 서울은 이제 전월 대비해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5%예요. 그래서 6월에 1.07보다 0.02%포인트가 둔화된 걸로 나왔는데 경기 지역은 0.87%로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는데 그중에서도 화성시 동탄구 네. 지역이 지금 6.25%로 역대 이제 최고 상승률을 경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10% 이상 오른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왜 이렇게 올랐냐, 우리 원인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GTX-A 그 교통 호재. 그러니까 개통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교통 호재 요인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고용 기대, 다시 말하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예. 이걸로 밀려난 이제 대체 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몰린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월간 6.25%라는 숫자가 실수요하고 그다음에 뭐 소득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좀 과열 신호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 상태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 연속이 되면은 지수 자체의 상승폭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단기의 투기 또 심리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런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 부분 이 그 상승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탄은 사실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효과는 그다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규제 지역으로 했어도 예. 대출 규제나 이런 가격 부분의 차이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수요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대체 수요를 찾은 거가 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서울 지역에 지금 뭐 매매, 전세, 월세 다 오르고 부족해지면서 지금 네. 경기 쪽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경기 쪽을 좀 볼까 했던 분들이 여기도 경기도 너무 올라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택을 실수요 기준으로 구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통 호재 요건이 있는지, 교통이 편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축 선호를 충분히 이제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서울 대비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이제 수도권은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예. 앞으로도. 근데 그렇지 못한 수도권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조정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양극화가 나타나는 수도권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될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금리까지 올라서 네.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부담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맞습니다. 근데 2분기에 그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네네. 또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대출받은 분들이 못 갚는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인 네. 건데 네.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굉장히 좀 경고 신호기는 예. 확실히 돼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5대 은행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이 0.33%거든요. 이제 이게 그냥 0.33%가 높냐 낮냐 이렇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16년 1분기가 0.36%거든요. 그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원리금이 장기간 연체되거나 또는 이제 상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데이터인데 그게 지금 규모로는 7조 4,300억 원 규모. 이게 2018년 1분기 이후의 최고치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이 수치가 우려스러운 것은 절대 수준보다는 방향과 속도예요.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년 말 0.3%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담대 우리 고정금리가 상단이 7.57%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초기에는 연체율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좀 두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연체율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보다 연체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은행들이 충분히 지금 충당금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본 여력이 예전과 다르게 충분히 이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과거의 위기 수준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은 가계대출 중에서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미 0.58%거든요. 이게 이제 가계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또 이제 비은행권의 이제 부실이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권 괜찮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본 여력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하고 충당금을 작년 말부터 계속 많이 쌓아놓은 상태예요. 은행들이. 비투한 분들은 괜찮습니까?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데이터가 B2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자체가 7.5% 상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7.57%로 금리를 갚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단 부분은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7.57%라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 충격이 겹쳤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5.72% 급락해서 지금 7천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 신용대출로 B2해서 투자한 차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손실로 인해서도 손해를 받고 이자 부담까지 지금 동시에 오는 이중 충격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월에 보면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원 정도로 늘었는데 상당수가 B2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주담대 잔금 부실에다가 신용대출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실까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더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금융권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대응책으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목적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 걱정인 게 금리 상승을 더 부채질할 요인이 있어서요. 지금은 소강 상태 접어들긴 했는데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국제유가 다시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브렌트유 $100 넘어섰었거든요. 지금은 뭐 $90 선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은 맞습니다. 다시 또 이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에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러한 비용이
수입 물가 지수나 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줬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뜻은 대부분의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단기적으로 다시 잡히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다행히 잡히게 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조금 금리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05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면 3%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물가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여기다가 또 지금 미국에서는 그 강제노동 관세 부과하기로 결정도 했고 앞으로 네. 통상 이슈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통상이 완전히 새 국면으로 예. 지금 들어간 부분인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강제노동 관세 부과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가 사실은 과잉 생산 예. 조사 결과가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건데요. 사실 정확하게 이제 좀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7월 23일에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대해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과세를 매기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수입 차단 시스템이 좀 미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응책이 명확해요. 이 부분은 강제 노동 관련해서 통관 그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과잉 생산 조치예요. 이게 미국이 이제 구조적 과잉 생산을 조사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 정보가 과도한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헐값으로 물량을 과대하게 만들어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물건이 막 나오게 되면 싼 값으로 나오게 되면은 미국의 제조업과 일자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잉 생산의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뭐 우리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부분이 과잉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좋고 이렇게 해서 잘 만든 게 아니고 과잉 생산이다라고 판별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도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주말 동안 더위가 심해졌는데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출근길 체감 온도가 벌써 30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오늘 폭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한낮에는 기온과 습도가 더욱 박차를 가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3도,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무려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할 것으로 보여 하루 일정 계획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확대 강화했습니다.
특히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7.3도, 청주와 제주도 27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5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영남 지방은 경주가 무려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더위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나면서 이제는 폭염이 비상입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